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22대 총선 구도가 민주당, 국민의힘 그리고 신당 3파전으로 굳어지면서 이제는 어느 쪽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내세우느냐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공천 전쟁이 시작된 거죠. 국민의힘은 멋진 공천, 민주당은 국민 공천을 외치고 있지만 벌써부터 잡음이 터져 나옵니다. 오랫동안 다져왔던 텃밭에 용산 출신 인사들이 밀려오면서 지역구를 빼앗긴 여권 인사들의 반발 탈당이 시작되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될 텐데 총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하지만 공천 전쟁을 바라보는 마음 한켠이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어차피 후보를 보고 찍는 선거긴 하지만 이번 총선이 인물 대결로 가야 할 총선인가 하는 점입니다. 자칫 인물 대결 프레임에 갇혀서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의미가 퇴색되지는 않을까 벌써부터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오늘 이 내용 집중적으로 다뤄보겠고요. 오늘 2부에서는 전현희 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 위원장 모시고 이번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한 의문점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청자님 여러분, 드디어 백운기의 정어리TV가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백운기의 정어리TV도 쇼핑몰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름은 정어리몰입니다. 정어리몰의 대원칙은 상생입니다. 가장 좋은 제품을 가장 싼 가격에 드림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윈윈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상식 있는 쇼핑 그리고 쇼핑의 새로운 바다 정어리몰에서 한번 함께 해보시죠.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네,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댓글로 참여해 주셨는데 방금 전에 콧봉님께서 백운기 앵커 목도리 한 거 보니까 백곰 같다 그러셨는데 그렇습니까? 예, 한때 제 별명이 백곰이었습니다. 오길택님 반갑습니다. 월요일이 기다려지는데 행복하려고 그럽니다. 가슴이라도 후련하게요. 네. 알고 보니님, 저희 아들 녀석이 취직에 성공해서 오늘 회사 기숙사에 입실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알고 보니님께도 저희가 준비한 선물 디어루시에서 나오는 클렌징 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더보기란에 주소 남겨주시면 보내드릴 테니까요. 아드님에게 전해주십시오. 전동호님, 날씨는 춥지만 정어리 때는 뜨겁게 바다를 정복합시다. 황선아님, 앵커님 주말 편히 쉬시고 목감기 다 나으셨길 바랍니다. 덕택에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동생이 머플러 2장 샀어요. 둘이 똑같이 하자고요. 기다려집니다. 네, 멋지게 매십시오. 정어리몰 오픈했는데 첫 번째 상품으로 머플러 판매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철근 개혁신당 창준희 사무총장, 설주환 변호사, 전예현 우석대 교건교수, 그리고 오늘 우리 새로운 패널 한 분이 등장했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은 오랜만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전에 제가 MBN 뉴스와이드 할 때 함께 하다가 KBS 일라디오 시사야 진행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래 하셨죠? 5년 1개월 했는데요. 5년 1개월. KBS 라디오 끝나고 나니까 FA 시장 나온 것 같아요. 요즘 부쩍 많이 나오세요, 진짜. 그런가요? 네, TV
틀면 나오세요, 진짜. 근데 그 정도는 제가 아닙니다. 그 시사야 즐겨 들었는데 네.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심하게 하지도 않더만. 근데 왜 잘렸어요? 글쎄요, 뭐 KBS 정책이 바뀌니까 잘렸겠죠. 사장님이 네. 밖에서 잘린 건가? 그렇죠. 그런 영향도 있겠죠. 돈도 없고요, KBS 사실은. 돈이 없어요? 제일 큰 걱정일 겁니다. KBS 입장에서는. 아. 왜냐하면 수신료 분리징수 한 데다가 뭐 KBS, 연합뉴스, YTN 다 마찬가지지만 공익성을 갖고 있는 채널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우리 사회 공익을 위해서 운영하는 채널들인데 거기에 따르는 세금 지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 그냥 수덕수덕 잘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외부 진행자라 쓸 수 없는 상황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기자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진행자들 다 보니까 네. 저도 KBS 나가는데 다 기자분들로 대체가 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외부 진행자는 아예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세금 아까운데 뭐 방송사 돈 많은데 지원해줄 필요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KBS에 잠깐 뭐 한 5년 정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오래 하신 거죠. 근데 이 개인 쌈짓돈이 아니잖아요. 네. 내 마음대로 뭐 줬다 뺐다 할 수 있는 돈이 아닌데 이 마치 뭐 방송사도 내 호주머니에 넣어놓은 것처럼 막 팔아먹으려고 그러고 뭐 돈도 뭐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고 이게 과거 어느 정권도 이렇게는 안 했거든요. 이게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거기만 그렇겠습니까? 예, 아무튼 이렇게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갑고 오늘 우리 김성환 평론가 나오신다고 그러니까 아주 응원 댓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예, 훌륭한 분을 또 모시고 함께 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늘 첫 번째로 이제 공천 관련된 내용부터 짚어볼 텐데 벌써부터 국민의힘 내부가 좀 시끄럽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 잘 아시죠? 그동안에 이렇게 뭐 종편이나 시사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참 애를 많이 씁디다마는 그런데도 잘렸습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렇게 공천이 시작된 것도 아닌데 본인이 어디서 얘기를 들었겠지요. 그러면서 국민도 속았고 뭐 이런 말을 또 했던데 글쎄요. 이제 시작 아니겠습니까? 먼저 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결국은 이렇게 공천 과정에서 시작되는 이런 부분들이 신당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거니까 그 내용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김용남 전 국회의원의 얘기를 먼저 들어봅시다. 민심을 받들어 민생 해결 방안과 정책을 고민하기보다는 오직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민심에는 눈과 귀를 닫아버리는 합리성과 상식을 찾아볼 수 없는 비민주적 사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윤심이 당심이 되어버리는 정당에서는 민심이 설 공간은 없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부터 캠프의 일원으로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저는 당시 윤 후보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던 공정과 상식이 지켜질 것을 믿었습니다. 국민도 속고 저도 속았습니다. 저를 더욱 절망하게 하는 것은 대통령도 아닌 대통령의 메신저가 전달하는 지침에 절대 굴복하는 지금의 국민의힘의 모습입니다. 예. 속았다. 인지 알았나 싶은데요. 김철근 총장님 아마 지금 개혁신당으로 저분이 오셨죠? 우리 전략기획위원장 맡고 아이고 있습니다. 벌써 그렇게 그쪽으로 갈 것 같아서 자른 거 아닙니까? 잘린 건 아니죠. 뭐예요? 그러면? 탈당을 하고 저희 개혁신당에 합류를 한 거죠. 김용남 전 의원이 수원 쪽인가 그렇죠? 수원병. 예. 수원병인데 팔달구. 거기에 그 산자부 장관 출신인 예. 3개월짜리 예. 장관하고 지금 거기에 내보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지금 아직 그 공천 발표도 안 났는데 네. 내가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미리 알죠? 연락을 받았겠죠. 메신저 그 얘기가 그건가요?
당연히요. 대통령도 아닌 예. 대통령의 메신저. 예, 예. 그러니까 메신저가 야 이번에 너 아니야 뭐 이렇게 연락을 합니까? 요새 밤의 비대위원장이라고 밤에 낮에 비대위원장은 한동훈이고 예. 밤의 비대위원장이라고 그분 별명이 밤의 비대위원장이라는데요. 아. 그분이 뭐 여기저기 전화도 하고 막 그런 거 같아요. 이철규? 뭐 미루어 짐작하십시오. 아니 그분 얘기가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예. 뭐 그런 모양이군요. 아마 뭐 그랬던 것 같고요. 그 김영남 의원 전 의원하고 제가 같은 당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사실은 그 전에 같은 당 했잖아요. 아니, 상당히 비판적이었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그 국정 운영이 너무나 민심과 거리가 멀고 당을 완전히 한 자기 손아귀에 넣고 더군다나 메신저를 보내서 뭔가를 조정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에 그런 당의 그 의원님들이 완전 무건수행 일체 말이 없고 그냥 거기에 엎드리는 이런 게 과연 옳은 거냐 이게 맞냐 예. 이거에 대한 강력한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당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개혁신당에 합류를 한 건데요. 저는 예.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대체로 이제 우리가 그동안 그 공천 과정을 쭉 지켜보면 우리 예. 김철근 총장님도 국회 오래 계셨고 뭐 그런데 대체로 이 정리를 할 때 네. 뭐 조건을 제시하잖아요. 뭐 그러면 저기 하고 뭐 그런데 저렇게 물러나라고 할 때 뭘로 뭐 했을까요? 아니면 뭐 안 나가면 죽어 뭐 이런 걸까요? 그게 이제 당근과 채찍이잖아요. 예. 특히 이제 여당 같은 경우는 자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공기업도 있고 그래서 그런 자리로 회유를 하거나 아니면 캐비넷을 열거나 협박을 하려면 캐비넷을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양한 방식이 채택이 되겠죠.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 한 사람에 맞게 어떤 방식으로 채택을 하면 강압적 설득이든 설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연성이 높죠.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과거에도 여당은 아무래도 정보가 많죠. 이런저런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구별로 이제 적합한 인물을 낸다고 내긴 하겠지만 지금 정당 지지율 차이가 워낙 많이 나는 상황에서 예. 그러면 그리고 지역을 관리해왔던 사람들이 훨씬 유리한데 그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다고 떼내고 정치 신인을 다시 넣었을 때 과연 선거가 제대로 되겠느냐. 저는 이제 뭐 국민의힘이 제 당이 아니니까 남의 당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봤을 땐 결국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 선거기 때문에 이게 개별적인 그 개인의 어떤 경쟁력으로 극복 가능한 수준이 아니다. 예. 강서구청장 선거 17.15%로 이건 여론조사가 아니고 득표입니다. 득표 차인데 그게 투표율 48.5%일 때입니다. 그런데 통상의 총선 투표율은 60%가 넘거든요. 그러면 표차는 더 난다는 얘기예요. 강서구가 그 정도 표차가 난다는 것은 서울이 지금 한 개가 줄면 48개 정도 될 건데 48개 선거구 중에 5개도 쉽지 않다. 우리 김영남 전략기획위원장은 개혁신당에 입당하면서 공언을 하더라고요. 국민의힘을 서울에서 영석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주를 하시고 계셨군요. 마지막 방송을 저랑 같이 하셨거든요. 1월 10일 방송을 밤 방송을 저랑 같이. 마지막인 걸 모르고 한 거죠 그때는. 그땐 전 몰랐죠. 그러니까 아니 본인도. 그 얘기는 안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출마할 수 있는, 그러니까 출마자들은 1월 11일까지, 그러니까 12일이면은 방송을 거기까지 예. 하고 11일부터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방송이 되겠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따로 말씀 전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전 출마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예. 출마는 하죠. 하시죠. 출마는 아니, 하는데 뭐 당연히 그럴 거라고. 아닌 거죠. 저도 국민의힘 쪽으로 나가실 거라고 생각해서 탈당할 누구나 거라고 그렇게 전혀 뭐 생각했죠. 눈치를 못 챘는데 그 밤에 연락을 받았나? 갑자기 그 생각을 아니, 밤에 제가- 한다잖아요. 아니, 며칠 전에 근데 아, 지난주에 목요일인가 그때 어떤 모 유튜브에 나가셨는데
약간 그 진행자가 그 정영진 씨가 계속 물어보는데도 약간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마음은 섰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네, 그날 유난히 네.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에 대해서 네. 신상 공개 안 한 거 비판하고 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때 제가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정상으로 눈치를 못 챘어요. 정상으로 돌아오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나오시고 제가 지난 주말에 같이 라디오를 했었는데 아주 말씀이 명쾌하시더라고요. 네. 완전히 떴어요, 김용남 전.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김용남 의원님을 기자 때 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굉장히 공천제도 이런 거에 원래 관심이 좀 많으셨던 분인데 용감하다라는 표현은 조금 저는 동의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지금 조사 보면 굉장히 낮잖아요. 30%대로 나오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에이 그러면 이번 기회에 힘 빠지는 대통령하고 결별해야겠다. 좀 이런 면이 있지 않지 않을까? 아니 저는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뭐 공천 때문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팔다고 저도 수원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 지역이 만만한 지역은 아니에요. 그 민주당의 현역 의원이 김영진 의원인데 굉장히 탄탄하고 제가 봤을 때 김용남 의원님이 가셔도 아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길 수 있다는 걸 장담할 수는 없어요. 지역 분위기상으로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나가서 어떤 경선이라도 제가 봤을 때 그냥 정당하게 경선이라도 붙여줬으면 저는 김용남 의원이 아마 탈당 안 하실 수도 있다고 보여요. 근데 이런 식으로 찍어 누르기라든지 아니면 정말 대놓고 너 나가라는 식의 어떤 그런 어떤 비민주적인 공천 절차가 눈에 너무나 보였기 때문에 본인은 그런 비민주적인 절차에는 굴복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제가 싶어요. 말씀드린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주주 야당을 하고 계시잖아요. 주주 낮에는 아마 술을 드시는 게 아닐까 의심이 되고 야당 밤엔 혹시 당무를 보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제 다만 이제 김용남 의원이 사실은 본인의 어떤 공천이 임박해서가 아니라 그 전에 조금 더 용기 있게 예를 들면 뭐 이준석 대표 사태가 났을 때 아 대통령실이 이렇게 그래도 어쨌든 당대표한테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때는 사실은 이준석 대표 비판하는 편에 섰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개혁신당에 가시는 분들을 글쎄 개혁적이라고만 보기에는 너무 이제 시점이나 이런 게 있어서 뭐 탈당을 하시려면 정말 내 거취 문제가 아니라 나를 둘러싼 어떤 거취에서의 비민주적 이게 아니라 국민들이 보기에도 좀 납득할 만한 명분과 이런 걸 해야 되고 반성도 하셔야죠. 본인이 속았다잖아요. 본인도 양육을 같이 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 국민도 속고 본인도 속았다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어차피 뭐 국민의힘에서 이제 공천을 못 받고 개혁신당으로 왔으니까 개혁신당에서 수원 쪽으로 공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과연 그쪽의 유권자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죠. 그래서 저는 아예 이번에 유권자들이 신당과 민주당을 놓고 고민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3의 선택지가 국민의힘, 민주당, 제3 신당 이게 아니고 제3 신당과 민주당 둘 중에서 어디를 찍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구도가 될 수도 있다. 어때요, 김성환 평론가? 좀 분석 한번 해보세요. 근데 뭐 조금 과장하면 좀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론이 워낙 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제가 그런 비유를 드는데요. 국민의 마음은 이미 빙하기다.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나서가지고 조그마한 움퉁기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녹이겠다고 해봐야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대통령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전혀 뭐 그럴 모습들이 안 보이잖아요. 오히려 더 국민들한테 감세, 뭐 지금 선심성 정책들 아니 이 선거 앞두고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거의 발가벗고 나서듯이 선거 지원하는 거. 그러니까 뭐 예전에 고 노무현 대통령이 발언 한마디 가지고 좀 탄핵 소추까지 당했던 상황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말로는 벅꾸라지처럼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선거를 거의 지원하다시피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도 제 주변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뭐 주는 거 다 받아 먹고 표 안 찍어주면 되지 뭐 이렇게 또 얘기하던데요. 진짜로. 근데 그 다음에 뒷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세금 다 깎아주고 올해도 뭐 지금 60조 세금 펑크 났다고 하는데 지난해도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럼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면 결국 국민 피해로 돌아온다는 거 국민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런 건 힘 안 실어줄 거라고 봐요. 그런 걸 해도 좀 세련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전혜영 교수님 아까 네, 들어올 때 맞습니다. 보니까 오늘 또 무슨 뭐 민생 토론인가 그거를 하던데 네네. 그게 토론입니까? 그 토론이 아니라 일제시대 때 쫙 세워놓고 초등학생들 추운데 발발발발 떠는데 왜 혼자 막 순시하는 사람들 있죠. 그 반도체 관련해서 학생들이 사실은 윤석열 대표보다 더 잘할걸요? 토론회라고 그래서 이렇게 지켜봤는데 나 처음 볼 때부터 여기 들어올 때까지 혼자 얘기하고 있구만. 그러니까 혼자서 뭐 그리고 잘 알지도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연설문 써준 거라서 알고 오히려 그 학생들이 여기 명찰을 들고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저는 좀 안쓰럽더라고요. 그리고 명색이 토론회면 진짜 전문가라던가 미래에 주역되는 학생들하고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데 혼자 계속 그러고 예전에 제가 그 생각이 났어요. 비상경제 무슨 장관회의 한다고 그때도 돌아가면서 각 부처 장관들이 거의 대통령 찬양하고 업무보고 수준의 걸 쫙 읽다가 그래서 그때 나온 사설들이 전혀 비상하지 않은 비상경제 상황. 저는 이게 대통령이 민생에 대해서 관심을 안 쓰고 모르다 보니까 저런 어설픈 퍼포먼스 한다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있습니다. 감세정책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하겠다는 대다수 정책은 입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법을 개정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차라리 포퓰리즘을 하려면 제대로나 하지 제대로도 못하면서 매표 정책을 한다라는 말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제발 좀 경제를 공부했으면 좋겠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티셔츠 그 퍼포먼스를 할 게 아니라 티셔츠 파는 중소상공인들하고 요즘 물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 고민한지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좀 뭐 패널도 있고 뭐 서로 뭐 그렇게 하기 싫으면 질문 듣고 답변하고 그래야지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 얘기하는 게 그게 무슨 저 기자회견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과 소통을 그거는 왜안 하냐. 알겠는데 그러면은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그래 나 국민들하고 만나고 내 얘기 할 거다. 그래서 지금 몇 차례째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맨날 그러니까 양두구육 소리 듣는 거예요. 뭘 토론이야 그게. 기자회견 안 하려고 저거 하는 거라고요. 대통령 오늘- 말씀 듣게 하지. 오늘 한국일보가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기자회견 안 할 것 같다. 네. 이런 기사를 썼거든요.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다 감으로 느끼고 네.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한 번쯤은 얘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문제라든가 지금 산적한 문제들이 있는데 제2부속실 설치라든가 뭐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든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년 기자회견을 앞둔 설에 한 번쯤 하든 뭐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대통령실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최근에 기류가 이렇게 싹 바뀌어버렸다 그래요.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미 악법이라고 규정해 버렸으니 그건 그렇지만 그 다음에 뒤따르는 질문을 감당을 못할 것 감당이 안 같다는 되죠. 걱정을 한다는 감당이 거예요. 안 되죠. 그럼 명품 쇼핑백은 어떻게 할 거예요? 명품 쇼핑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기자가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할 거냐? 비행기 안 태울 기자만 막 양산하는 거죠. 아이고 저는 대통령이 질문을 받았을 때 모를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예전에 왜 아리에 했을 때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홍준표 후보가 군사작전 물어보니까 막 뭐라고요? 막 당황했는데 이번에 혹시 반도체 학생들인데 전문 용어 쓰면 거기서 대통령이 얼마나 망신이겠습니까? 그럼 아예 처음부터 하지를 말든가. 왜 토론회라고 해놓고선 질문 기회를 거의 안 주고 혼자 말씀을 하시는지. 예, 하여튼 뭐 답답하네요. 토론도 아닌 걸 그렇게 토론이라고 또 우기고 하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우리 보스 형님 TV가 정확하게 얘기하셨네. 쇼론. 예, 자 지금 이렇게 김용남 전 의원처럼 하나하나 정리가 될 겁니다. 누가 그 다음 타자가 될까 상당히 궁금한데요. 우리 백운기의 정치 1번지의 공식 시사 만평가 계시죠? 상강뜰님이 재미있는 쇼츠 만평을 하나 보내오셨습니다. 상강뜰의 정치 만평 한번 보시죠. 지나간 것은 지금의 국민의힘이 민주적 정당인지를 묻습니다. 표를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서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 컷오프 1호, 2호, 3호 순서도 다 보입니까? 대충은 이제 뭐 김웅, 그다음에 김기현, 저는 불출마를 끌어보는데 불출마 만약에 출마하겠다면요, 예. 컷오프 1호 될 겁니다. 컷오프 1호. 무조건 자유입니까? 절대 공천 주는 일은 없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저 권성동. 그 얘기 꼭 하시. 국회 사진기자단이 본회의장에서 포착한 권성동 원내대표의 휴대전화 화면입니다.
흑백, 주호영 뭐 이런 분들이 컷오프 아니 제 생각입니다. 낙엽 따라 가버렸으니. 야, 잘 만드셨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우리 아우. 예, 상강틀님이 저렇게 기발하게 만드셨는데,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 서종욱 변호사가 상당히 여권에 이 정보가 좋아요. 요즘에 우리 정어리 TV 나오라고 그랬더니 워낙 뭐 요즘에 출연하는 게 많아가지고 바빠요. 도저히 네. 시간을 못 내겠다고. 우리 애청자님들은 참 재밌으셔요. 그 전에 제가 서종욱 변호사 이렇게 출연해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서종욱 꼴 보기 싫어서 참 구독 취소다 그러셔놓고 왜 요즘 서종욱 변호사 안 보여요 나오라고 그러세요 막 그러시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아침에 저랑 같이 라디오를 같이 하고 왔거든요. 하고 제가 광화문까지 제가 일정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안 그래도 백운기 정어리 TV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오늘만도 뭐 방송이 6개나 된대요. 6개 7개 된다고 그래서 도저히 시간이 안 된다고. 요즘 장이 서가지고 예. 뭐 너무 바쁘시고요. 요즘에 또 서종욱 TV도 만들었더라고요. 뭐 본인 또 채널도 한참 예. 제가 그 자랑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바쁘긴 바쁠 것 네. 같은데 자 그런데 이제 여권의 정보가 밝은 사람인데 김기현, 권성동, 주호영 컷오프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김기현 당대표까지 했는데 공천 안 줄까요? 김철근 총장? 거의 뭐 상당한 정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김기현 전 대표는 서울에 안 계시고요. 거의 울산에만 계시는 상황이고 본인 지역구만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데요. 네. 아마 이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을 좀 아는 거 아니에요? 한번 이게 찍히면 끝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공천받기 쉽지 않을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얘기한 권성동 뭐 주호영 이런 분들 4선, 5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호영 전 대표도 그런 얘기가 많아서 원래 본인이 4선 했던 지역구가 있어요. 그 옆 지역구죠. 그 옆 지역구까지 포함해서 이런저런 그 무소속 검토까지 하고 유력한 분들한테 뭐 한 8천 명인가요? 한테 뭐 이렇게 전화를 계속 돌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돌았으니까요. 아마 주호영 의원님은 그거에 대비를 할 겁니다. 할 거고 이제 권성동 의원님 같은 경우도 전혀 그 언론 노출이 없거든요. 지금 상당히 오래됐죠. 지난번에 보니까 기자들 피해서 막 탈환하고 막 그럽디다.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고 난 이후에 본인한테 오는 그 압박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본인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 때까지 저는 윤핵관이 자랑스럽습니다. 윤핵관을 불러주시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지금 그걸 벗어나고 싶겠죠. 근데 김성환 평론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정리 이런 얘기할 때 버스 92대 동원해서 막 하고 뭐 저를 서울로 가라고 합니다. 뭐 저는 뭐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랬다가도 바로 또 깨갱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중진들을 날릴 때 어떤 카드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그렇게 날리면 공천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 공천을 모든 국민들이 다 관심 갖지는 못하거든요. 지역구도 뭐 워낙 많은데. 근데 지금 이렇게 딱 거론되는 사람들 만약에 컷오프 시켜서 날려버린다? 이건 국민의힘이 뭐 이번 선거 포기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상징성만 국민들은 바라보거든요. 근데 전직 당대표가 아무리 대통령이 경로해가지고 당대표직에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그 당대표한테 뭐 경선을 붙일 만한 기회도 안 주고 그냥 잘라버린다? 상상하기 좀 어렵고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은 동해안 뭐 강원도 영동 지역에서 왕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좀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다시 당선돼서 되돌아온 의원이거든요. 만약에 컷오프해도요. 제가 볼 땐 또 살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 의미도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걸 굳이 체리따봉 때문에 컷오프한다? 체리따봉이 권성동 잘못입니까? 아니 노출시킨 원래 그렇게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하는 스타일이 본인이 일 저지르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다 책임지는 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날리면도 그런 거 아닙니까? 본인의 입을 통해서 나온 발언인데 MBC한테 다 뒤집어 씌워버린 거 아니에요.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공천을 한다고 하면 지난번 총선하고 똑같은 양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공천 혁신이라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설주환 변호사 그래도 이런 중진들을 날릴 때는 뭔가가 예를 들어 그런 경우는 있어요. 옛날에 신한국당에서 총선을 치를 때 이해창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이제 될 상황이었는데 대선을 앞두고 있었던 총선이거든요. 네. 그럴 때는 명분이 우리가 정권을 잡아야 되니까 이번 총선에서 물갈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건 아직도 대선까지는 좀 시간이 남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명분은 아닐 거고 뭘로 설득을 하거나 강제할 수 있을까요? 일단 기득권 타파를 내세우겠죠. 근데 이미 이건 예견이 언제 됐냐면 인요한 혁신위원장 오면서 이미 이분들의 이름이 다 나왔던 것이에요. 그게 이제서야 이제 다시 한번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인요한 위원장도 제가 봤을 때는 언급하지 않았었어요, 이름을. 근데 본인도 어디선가 누군가에 들었겠죠. 아, 이번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할 거니까 본인의 역할은 혁신위원장으로서 이런 사람들을 물갈이할 수 있도록 밑자락을 깔아놔라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분이 정치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중진들, 영남권 중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말았어야 되는데 이름이 나와버린 거예요. 장제원, 김기현, 주호영 의원. 뜬금없이 주호영 의원 정말 조용하게 있다가 뜬금없이 진짜 돌멩이를 맞은 거예요. 뒤통수를 맞은 거라서 본인도 화들짝 놀랐을 거예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도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 옆에서 부지런히 따라다니긴 그런 하는데. 식이 아니 그건 이제 제가 보니까 정당이라는 것이 특히나 주호영 의원이 그 불교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그 지분이 있으세요. 상당히 국민의힘 쪽에. 그래서 아마 하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그때부터 계획은 서 있었고 지금은 저는 어찌 보면 밑그림이 다 깔아져 있는 상황에서 영남권 중진들을 날린다는 것이 기득권 타파다. 우리 국민의힘은 기득권을 이렇게 내려놓겠다라고 하면서 할 건데 왜 이게 대선을 앞으로 3년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냐. 이번 총선이 곧 대선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죠. 이번에 총선이 만약에 지난번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바로 레임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차기 대권 주자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수당을 차지할 수 있도록 아마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에게 임무가 있었죠. 그건 용산의 오다였는데 용산의 입장에서는 차도살인을 생각했었겠죠. 인요한의 칼로 중진들을 정리하고 용산과 그다음에 검사 출신들이 내려갈 자리를 만든다.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인요한 위원장 실패하고 그걸 이제 김기현 대표를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기 전에 이준석 전 대표하고 따로 만나고 나한테 말도 없이 이렇게 만나? 하고 경로하고 그만두고 결국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왔잖아요.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왔다는 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가장 잘 읽고 정확하게 도려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평가하는 인물평을 내가 직접 들었거든요. 외과 수술에 능한 아주 정확한 도려낸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수사를 잘한다는 취지로. 그러면 결국은 이제 물갈이 사람 교체할 때도 그런 한동훈의 그런 역할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면서 결국은 검찰 출신 또는 용산에 완전 충성하는 101명을 만드는 게 목표구나. 이분들이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봤잖아요.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탄핵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당이 122명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탄핵이 됐거든요. 어떤 경우가 와도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 역할이 한동훈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제가 조금 취재를 했거든요. 주말에. 이른바 그 윤핵관 중에 살아남은 인물 누굴까요? 이철규 의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취재한 바입니다. 여의도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 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딱 암시 걸 것 같으니까 이철규 의원이 저는 지역구를 떠나서 수도권 험지로 가겠습니다. 라는 의사를 밝힌 게 아닐까. 근데 알고 보니 그 수도권 험지라는 곳은 험지라고 하기에도 애매하다. 물론 구도상 국민의힘에는 굉장히 불리한 지금 이런 썰이 있어요. 그래서 한 축은 한동훈, 한쪽은 이철규를 해서 오히려 이 메신저가 이철규 의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지금 썰도 지금 많이 퍼지고 아니 있습니다. 밤에 비대위원장이라고 내가 얘기해드렸잖아. 아, 이름을 직접 얘기하셨나요? 밤에 비대위원장. 다 그렇게 이해했는데. 김기현 대표 가장 큰 죄는 네. 눈치가 없는 죄일 겁니다. 예, 그때 딱 이뇨한 위원장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구나 하고 알아들어야지 그걸 못 알아듣고 뭐 그랬으니까. 근데 전 김철근 총장님 방금 전에 얘기하신 거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딱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지금 쳐다보는 거 아마 느끼셨을 것 같은데 외과 수술은 저는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칼은 쓸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 검사실의 별명이 조선 제일검이에요. 네. 그러니까 왜 그 말씀드리냐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뭐를 자르거나 이런 것들은 정교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검도라고 하는 건 우리 검도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거는 칼이 무섭다는 걸 알고 칼을 안 쓰는 방법들을 찾는 게 검도의 기본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정치에서 보여줘야 될 미덕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동훈은 전혀 그럴 준비가 저는 안 돼 있다고 보고요. 최근에 모습 보면은 잘라야 될 것들 전혀 안 되잖아요. 손. 그러니까 이미 무뎌지기도 했고 그냥 정육점에 가가지고 그냥 막 고기 써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계속 이미지 정치하고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뭐랄까요? 정말 예민한 문제나 이런 것들을 안 건드리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대통령실하고 맞는 코드를 맞춰서 그냥 악법이라고 퉁치거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같은 경우에도 바로 국론 분열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궤변이죠. 그러니까 그 공감하는 국민들 전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들을 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정권 후반기를 집권하는 데 있어서 나한테 다가올 위험들 아마 저는 본인이 탄핵시켜본 사람이라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감을 갖고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전 윤 대통령이 굉장히 덩치 크고 막 굉장히 시원시원한 스타일일 거라고 보통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전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그 어떤 두려움 때문에라도 이번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수당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건데 그동안에 정치하는 스타일 보면은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속았다니까요. 만드기와 순시민님, 바이든도 날리고 이준석도 날리고 조금 있으면 이 나라도 날릴 것 같아서 참으로 걱정됩니다. 그런 걱정하는 분들이 많지요. YJ리님, 백운기 앵커님 늦었지만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값진 것만 좋아하는 값진 년놈들 끌어내는 값진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예, 슈퍼챗까지 같이 보내주셨는데 YJ리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분들 그전에는요 쭉 이렇게 소개하고 제가 두 분만 선정해서 선물을 드렸는데 처음이니까 제가 소개해드리는 분들 다 신청해 주세요. 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참여 감사드리고요. 자, 이렇게 하나 둘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누구로 바꿀까 하는 게 궁금하죠. 지금 벌써 검찰공화국이니까 검사들 쭉 줄 서 있다. 또 용산에서 막 밀려 들어온다. 용산에 대침공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근무를 하고 있는 현직 검사 한 사람이 총선을 출마하겠다 그러면서 출판 기념회도 하고 또 뭐 본인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어요. 김상민 검사인데 창원이 고향인가 봐요. 근데 그 전부터 뭐 나는 고향을 너무나 사랑해 뭐 이러면서 했는데 김상민 검사 서울중앙지검 형사 9부장 검사란 말이에요. 사직서는 제출을 했는데 아직 수리가 안 됐으니까 지금 현직 검사죠.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검사라고 다 오케이는 아닌가? 왜냐하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엄청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책 쓰던 시점부터 감찰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고 어떤 기사에서는 머리카락을 다 뽑아버리고 싶다 뭐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들도 머리카락 뽑으면서 싸우나.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설전 변호사. 네. 뭐
검사인데 너는 아니야 뭐 이런 걸까요? 아니면 뭐 짜고 치는 걸까요? 나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분은 공천을 못 받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면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분이 보니까 그 뭐 예전에 의성지청장도 하시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보니까 뭐 이렇게 지역에 가면 굉장히 많은 그 단체들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지역 유지들 있으면 굉장히 그런 대외 활동을 열심히 하셨다는 뭐 저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약간 처음부터 약간 정치적으로 뜻은 있었구나라고 하는데 이분이 좀 잘못하신 거예요. 야, 자기가 뭐 어떤 뭐 검찰 정권에서의 어떤 수혜를 받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최근에 이런 그 황운하 의원 그 판결이 있는데요. 이 판결에 대해서도 물론 이게 뭐 대법원 판결이니까 무조건 맞다. 이건 이제 전원 합의체 판결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저는 이 논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악용되는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지금 뭐 우후죽순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특히나 문제가 뭐냐면 징계 단계에 있는 분들은 사표 수리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그것이 부당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정당한 경우도 있을 것인데 어찌 되었든 간에 제 생각에는 좀 출마 제한 기간을 좀 늘려야 돼요. 출마를 못하게 할 수는 없죠. 당연히 출마의 자유가 있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90일인데 뭐 이러한 수사기관 아니면 재판 이런 사법부에 있던 분들은 제가 볼 때 최소한 6개월 전에는 해야지 본인이 맡고 있던 재판이라든지 본인이 맡고 있던 수사에서 어떤 정치적 공정성 시비를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김상민 검사 같은 경우는 저는 매우 부적절하고요. 예. 특히나 검찰 내에서도 상당히 주의를 줬잖아요. 뭐 추석 때도 보니까 뭐 문자를 돌린 것이 발각이 돼서 징계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바로 그냥 사표 쓰고 나왔거든요. 사표 던지고. 근데 저는 진짜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뭐 본인들이 정말 검사 공천 안 하겠다라고 최소한 뭐 그러한 기준이라도 섰다고 한다면 이런 분은 정말 공천에서 아예 배제시켜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이분이 그만둘 거라고 굉장히 오래전에 얘기했어요. 이 방송에 왔을 때 얘기했어요. 출마하기 전부터? 네, 그럼요. 선언하기 전부터? 그럼요. 내가 알아요, 정보로 원래? 들었죠. 예. 이분 준비하고 있고 뒷배가 어디다. 그런 얘기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예. 검사 그러니까 부장검사잖아요. 예. 부장검사가 책도 쓰고 뭐 사실상의 그 암묵적인 선거운동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면 자기가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는 뭐가 있었겠죠. 그 뒷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혼자 결정하고 했을 리는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 검사만 했을 건데 확실하게 공천 받는다는 보장도 없이 이런 행동을 했겠어요? 내가 방송에서 밝힐 수는 없으나 밝히세요. 밝히세요. 왜 궁금하게 해놓고 나 이런 사람 제일 싫어. 아니, 밤에 공천위원장도 따로 있는 것 같잖아요. 아니 제가 상당히 오래 전에 그 김상민 검사 얘기가 나오기 전에 예. 한두 달 됐을 거예요. 우리 백운기 앵커님하고 할 때도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부터 이미 얘기가 쭉 흘러나왔거든요. 뒷배가 어디래요? 아니, 그건 뭐 정점식 꼭 얘기 안 해도 만났다고 되잖아요.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나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이원석 총장이 막 화를 냈다 뭐 저 감찰해라 저 막 혼낸다 이러는 게 지금 다 쇼라는 겁니까? 글쎄요.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이게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상황으로 상황이 돼버렸는데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서투른 거지. 그렇죠. 예. 그럼 그 뒷배가 못 봐줄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아. 아니면 이게 지나가기를 기다릴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김철근 총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네. 검사 공천을 이제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도 한번 꽂아 내려보고 이런 식으로 밑에서도 해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투트랙으로 가는 것 같다. 그런데 이 친구가 조금 거기에서 서투르게 해서 오히려 자기 발목을 잡은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아. 이 건은 이미 사회적으로 이거 좀 문제가 심하다. 저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인식이 됨으로 인해서 실제로 쉽지 않을 건데. 그러니까. 근데 제가 아는 그 뒷배는 아주 강력한 뒷배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뭐 저 짐작이 가요. 뭐 지금 뭐 강력한 뒷배면 윤이나 한이나 그런데 아니죠, 김. 아이고 거센 분이 계시네요. 제가 큰 죄를 졌네. 그러면 정 교수님 고향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검사가 아니라 뭐 별거라도 본인이 출마할 수 있어요. 그건 본인의 자유니까.
그런데 적어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현직 공무원이잖아요. 검찰 공무원, 검사면 좀 정리하고 출마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 아까 왜 검찰총장이 머리카락 다 뽑고 싶다 할 때 이거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머리 뽑고 싶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검사 한 명의 무리한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그동안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과 검사 출신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여당 비대위원장의 행태가 너무나 사실 정치적 논란을 많이 일으켰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고 이 검사 말고 또 다른 검사도 지금 논란이 돼가지고 자천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왜 우리가 좀 심각한 문제다라고 봐야 되냐면은 다른 공무원들의 권한도 사실 막강하거든요. 인허가 잡고 있는 공무원들은 지역에 간 왕이에요. 근데 내 생사 여탈권을 잡고 있는 검사가 이거를 만약에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예를 들면 내 고향 사람인 수사는 봐주고 내 고향 사람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는 뭉개고 이게 고향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여당의 공천을 받아야 되니까 잘 보려고 수사 제대로 안 하고 이런 지금 의심을 충분히 살 만한 환경이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야당 대표나 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탈탈탈 털고 압수수색하고 당사까지 들어오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은 손 놓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딱 볼 때 이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검찰 조직이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느냐 그런 신호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준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검찰과 검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정말 이렇게까지 땅에 떨어질 수 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이건 검사가 아니라 깡패다 그래요. 왜냐면 검사들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이 깡패라는 용어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예전에 썼던 말이거든요.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깡패지 검사냐. 그런데 검사들이 자기 정치적으로 이익 얻으려고 수사를 뭉개거나 아니면 끝으로 여권에 잘 보려고 수사를 무리하게 하면 그게 깡패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한 사람의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현 비대위원장이 이 검찰 조직을 깡패 조직이라고 이렇게 비판받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 자꾸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오버했을까? 검찰총장이 경로했다는 표현을 우리가 거의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다른 걸로 경로한 것도 아니고 뭐 이걸로 이렇게 경로했다는 얘기가 나오나? 아니 그리고 뭐 지금 대통령도 검찰총장에서 직행으로 그냥 바로 대선 후보로도 가는 세상에 검사 한 명이 뭐 조금 그랬다고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반응을 보일 필요가 있을까? 왜 저렇게 화를 냈다고 언론에 거의 똑같이 보도됐거든요. 예. 이 얘기는 똑같이 브리핑 해줬다는 얘기죠. 예, 뿌렸다는 얘기예요. 대통령실 보라고 한 거 아닐까? 대통령 보라고 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이런 했어요. 식으로 하면은 곤란하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해왔지만 이원석 총장이 뭐 수사 공정하게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총장 존재감도 없어요. 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찍소리 못하고 있다가 뭐 야당에서 뭐 탄핵 소추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뭐 탄핵 소추에 대해서 펄쩍펄쩍 뛰다가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뭐 이런 것 가지고 뭐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려가지고 화를 낸다는 게 안 맞잖아요.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직장에서 그렇잖아요. 상무한테 엄청 부장이 당해요. 막 당하다가 그것까지는 막 참는데 내 바로 밑에 있는 과장이 그러면 막 화가 나잖아요. 서운하잖아요. 위에 상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한테 괴롭히고 이런 것까지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감내를 하는데 내 바로 밑에 나랑 가까운 애가 나를 막 속상하게 하거나 이러면 막 승질이 나잖아요. 좀 비슷한 심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치적 중립성 이런 거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나를 검찰총장까지 만들어줬으니까 그것까지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라는 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왔는데 내 바로 밑에 내가 지금 어떻게 언제든 어디 내보낼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애가 말 안 듣고 검찰 조직 또 상하게 하는 것 같으니까 확 속상하고 화가 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 느낌 받았고요.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 듣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데 그러면 이원석 총장이 같이 짜고 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뒤늦게 철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약간 철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그쪽에 조금 더 방점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왔는데 과거 검찰의 행태로 보면 내부적으로 생각 안 하겠습니까? 만약에 총선에서 지면. 검찰 조직에 대한 일말의 애정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다. 그럼요. 나중에
검찰이 또 흔들리는 일이 발생하면 그때는 어떨 거야? 이런 얘기들을 안 할 수는 없을 원래 거다.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이 마음이 참 착하신 분이에요. 아니, 저는 아니, 그-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같은 검사에도 우리는 같은 검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너랑은 틀리다. 아, 야, 우리가 그래도 영산과 윤 대통령이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윤석열 사단에 들어와 있는 사람 검사들과 다른 검사들, 너희랑은 틀려.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이렇게 갈 수 있지만 너희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약간 저는 그렇게 약간 구분 짓는다는 느낌이었어요. 이번에 약간 그래 우리는 정말 측근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꽂혀 내려가도 상관없는데 그리고 바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경거망동하는 진짜 꼴뚜기가 그러니까 망둥어도 뛰듯이 나가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건 두고 볼 수 없다. 근데 아니 저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당에 대한 수사를 저렇게 하는 걸 보면서 국민의힘은 나중에 안 당할까? 그런 얘기 많이 해왔거든요. 검찰은 늘 배신해 왔거든요. 조직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흔들면 안 된다고 하는 메시지 보여줘야 할 필요도 검찰총장 입장에서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나중에 가가지고 이런 식의 것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 이거 언제까지 계속 견딜 수만은 없단 말이에요. 힘 다 빠진 정권은 언제까지 검찰이 전위부대로 나서서 우리가 검찰 공화국이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김상민 검사가 물정 모르고 지금 날뛰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글쎄요.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이 좀 합리적이에요. 사실 상식적으로는 그게 맞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게 뭐 좀 상식적으로 돌아가던가요. 그래서 뭔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저는 대통령실에서 걔 거기 아니야 이랬을 것 같은데 걔 아닌데 왜 오버해 막 이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뒷배가 있대잖아요. 네. 뒷배가. 근데 김철근 총장께서 말씀을 확실하게 하시기가 곤란하겠지만 그 뒷배를 믿고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면 끝까지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뒷배가? 본인이 힘이 없어서 그런가 이제? 아니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를 보셔야죠. 봐야 된다. 아, 맞네. 예. 맞지. 왜냐하면 지금 나중에. 이제 총장은 검찰 조직을 위해서 예. 너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네. 결국 지금은 관심이 있지만 며칠 지나가면 계속 이게 관심을 끌 수 있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네.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봐야죠. 사실은. 소나기를 피하고 나면 뭔가 결론을 내겠죠. 얘기 나온 김에 그럼 한번 그거 짚어봅시다. 이번 국민의힘 공천에 김건희 씨 영향력이 몇 %나 될 것 같습니까? 그걸 퍼센테이지로 어떻게 따질 수 있나요?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나요? 200%라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이거는 100%도 아니고 200% 아닙니까 사실상? 뭐 의총을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당에서 소위 말해서 목소리 내는 사람들은 다 불출마하는 뭐 사람들이고 이게 사실상 특검을 놓고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 나오면은 공천 안 주겠다는 신호를 이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100%가 아니라 200%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가 대중에게 모습을 안 드러내고 있지만 뭐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역대 대통령 배우자의 동선이 공개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뭐 계속 의혹이 증폭되는 거죠. 외부 활동은 안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광무에 그렇게 할 수 관여하는 있을까요? 근데 슬슬 냄새는 나는데 한번 봅시다. 오늘 또 2부에서 우리 전현희 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 위원장 모시고 인터뷰가 있으니까 신당 관련된 내용 잠깐 짚어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빅텐트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일단 미래대연합 이렇게 모이는데 김철근 총장님 그러면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원칙과 상식도 뭐 몇몇 이런 그 세력들이 다 모이는 걸 미래대연합이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 미래대연합이라는 게 지금 원칙과 상식에서 예. 그 신당 창당 준비위원회를 띄웠거든요. 예. 그 이름이 미래대연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낙연 전 대표는 새로운 미래,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는 개혁신당, 그리고 이제 금태섭 그 신당이 새로운 선택, 예. 그다음에 양양자
의원이 하는 게 한국의 희망. 뭐 이렇게 한 5그룹 정도 되는 거죠. 예. 이제 새롭다, 미래 이런 것에 이제 좀 가치를 부여하면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낙연 전 대표 새롭게 출발하면서 텐트를 크게 치겠다 그런 얘기를 했지요. 들어볼까요? 아까 5분의 창준 위원장 가운데 정태근 의원이 빅텐트 말씀하셨는데 텐트 크게 쳐주십시오. 좀 추우면 어떻습니까? 네, 그 텐트에서 기꺼이 함께 밥 먹고 함께 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빅텐트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는 텐트 얘기를 좀 다르게 또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말이 빅텐트인지 사실 저는 텐트에 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튼튼한 집에서 살고 싶은 것이고, 이 텐트는 왠지 야영하다가 걷어갈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사실 이게 정치적인 상투적 용어이기 때문에 빅텐트란 말이 사용되고 있지만은 정말 튼튼한 집을 짓는다는 생각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뭐 여러 가지 질문이 들어왔지만은 저는 적어도 이 큰 집에 참여하려고 하는 정파들은 국민 앞에 다음 대통령 선거 정도까지는 우선 무조건 함께 할 것을 서약한 정파 정도만 저는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게 김성환 평론가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텐트 크게 쳐 주십시오. 근데 나는 사실 텐트 뭐 그런 얘기가 어떤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거리를 두는 발언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는 김철근 총장이 문제야 되는 거야. 아니 당연히 물어볼 건데 먼저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요. 그래서 저는 예. 영산강 오리알 되겠구나 이낙연 전 대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도 같이 하기가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같이 하기 어렵다고 한 것 중에 대선 불출마 요구가 있었다는 얘기가 나왔고 이준석 전 대표가 아니, 본인이 총선 불출마하겠다는데 대선 불출마까지 하라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반감들이 상당히 많은데 원칙과 상식 의원은 이번에 출마해서 당선이 돼야 되잖아요. 최소한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와줘야 하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의 반감이 너무 큰 이낙연 전 대표랑 섣불리 품어 안았다가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될 거다라고 하는 불안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 대표한테 세력을 만들어서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능력을 어느 정도 갖고 올 수 있는지,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랑 같이 하십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준석 전 대표도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껏 합친다고 집 다 합쳐놨더니 이낙연 전 대표가 다 먹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도 있을 것 같고, 나중에 가가지고 결국은 이낙연 전 대표 만드는 그의 정당으로 갈 것 같으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 필요할 것 같으면 그런 도구로 도구로 나는 가지 않겠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대선까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글쎄요.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는 국민의힘으로 가려나? 하여튼 좀 잘 뭐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준석 전 대표의 요구를 이낙연 전 대표가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 얘기 들으면서. 왜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까? 약간 어깃장을 놓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그냥 건 아니고요. 우선 그 두 분이 살아온 궤적이나 그다음에 정치적 행보나 그다음에 이런 게 좀 많이 다르잖아요. 저희가 이제 바른미래당을 또 해봤어요. 그때 바른미래당 때 그 유승민 대표하고 박주선 전 부의장 이런 분들이 다 같이 했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 두 분들도 굉장히 합리적인 분들이고 어찌 보면 그 보수적인 분들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같은 당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몇 가지 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3지대에 나와 있으니까 무조건 합쳐라라는 어떤 정치 공학적 접근보다는 어떤 가치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많이 돼야 돼요. 폭넓게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다.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잖아요. 산술적으로 예를 들면 이준석 당과 그 이낙연 당 이분들의 그 지지도가 나왔는데 지지도 합산하면 그 산술적인 더하기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몇 가지 지점들에 대한 확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치공학적 접근보다는 우선은 공감대를 넓히는 그런 일을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정치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도 고 노무현 대통령 존경했다고 얘기하는 세상에 지금 그러고도 이런 정치하니까 뭐 못 만날 건 없다는 생각은 들지만 만날 수 있나? 저는 만나서 이렇게 같이 가치를 공유하고 철학적으로 우리가 뭔가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지점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이준석 전 대표는 보수 진영, 특히 국민의힘을 떠나선 존재하기 어려운 정치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준석의 가치는 합리적 보수에서, 그러니까 보수의 극우화되는 현상들을 막아주고 보수 진영 내부에서 뭔가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역할, 또 세대론과 함께 움직였을 때 그때 존재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빛이 그래야지 나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 다 닳고 다른 정치인하고 같이 만났을 때 그 빛이 날까? 안 날 것 같거든요. 시너지도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나서 나올 수 있는 시너지 별로 없다. 만나기도 쉽지 않다. 이렇게 보통은 얘기해 왔거든요. 그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만날 수 있을까? 아니, 정말 그럴 수 있다고 보시는구나. 저 사무총장 얘기는 들어봤고, 설주환 변호사님은 조금 생각이 다르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충분히 그러니까 되게 흥미롭기는 해요. 예. 과연 진짜 이게 세대 통합이 될 수 있을지. 네. 어찌 보면 6070의 이낙연, 그 다음에 4050 세대의 어찌 보면 지금 원칙과 상식, 그 다음에 2030의 어떤 이준석 대표, 어떤 세대 통합이 될 수도 있겠다.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실제로 쉽지는 않고 일방적으로 상식을, 아니 보수와 진보가 어떻게 이걸 뭉칠 수가 있지? 민주진영과 국민의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또 저는 이제는 지역 기반이 아닌 가치 기반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모르겠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진짜 민주당 진영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정치를 해오신 분이고 어찌 보면 이게 바뀔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들긴 하는데 본인의 역할을 어느 정도 축소를 할지 아니면 확대를 할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오늘 아침에 어제 있었던 대만 대통령 총통 선거의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3위 민중당 후보가 25% 정도를 득표를 했단 말이에요. 예.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득표를 했냐는 어떤 현지의 어떤 분석가를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반중이니 반미니 친중이니 이런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젊은 세대들이 그 사람들을 밀고 있는데 왜 젊은 세대들이 3당을 밀었을까? 그러니까 실용주의, 현존하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정당을 지지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제3지대가 제3지대가 어떤 가치 기반이라는 것이 과거에 있었던 진보냐 보수냐의 어떤 이런 가치, 전통적인 가치 기반이 돼서는 안 되고 새로운, 그러니까 지금의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25 세대 이후 아니면 정말 1980년대 5.18 세대 이후에 어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가치로서 이것을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인데 쉽지는 않아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쉽지는 않아요. 네. 근데요, 이 신당 맞습니까? 헌당 아니에요? 아니, 이준석 전 대표, 이낙연 전 대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양당의 대표였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대표로 있었던 시절에도 못했던 기득권 타파와 양당 정치의 폐해를 이제 당에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비주류에서 밀려나는 듯한 상황에서 양당 정치를 타파하겠다고요? 두 사람이 양당 정치의 수혜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메신저들을 보면서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일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 이미 이게 신당이 아니라 벌써부터 헌당 아니냐라는 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 서로 미래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에게 과연 국민들이 보면서 미래를 떠올릴까요? 그분이 지금 전남 도지사하고 의원하고 총리하고 이걸 지금 민주당과 호남의 힘으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뭔가 자력으로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좀 적다고 보고,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역설적으로 너무 큰 기대를 받았는데 너무 큰 실망감을 줬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헷갈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김철근 개혁신당 창당 준비위원회 사무총장이 계신데
신당의 미래와 시대 정신 이런 걸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고 그러시죠. 싶다는 네, 생각이 네, 드네요. 언제 한번 기회를 한번 가져봅시다. 좋습니다. 예. 정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사실 개혁신당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대답할 수 있죠. 예. 짧게 한번 대답해 보시죠. 그럴까요? 예. 왜냐하면 이게 정치라는 게 지금 우리 정치가 총만 안 들었지 거의 내전 상태거든요. 그다음에 이 정치가 팬덤에 지도부가 완전히 묶여 있어요. 거기에 포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정치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각 당이 지도부가 양당 지도부가 협상도 하고 뭐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뭐 비록 어떤 사연이 있더라도 같이 만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 정부 들어서 일체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가 실종되고 정치가 없는 상태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정치는 인물의 문제로만 접근할 게 아니고 구도나 구조적으로 바꿔야 돼요. 이 정치 이대로 가면요. 결국 가장 손해보는 게 국민입니다. 알겠습니다. 신당 움직임이 이제 조금씩 빨라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 국민들 좀 헷갈리거든요. 저 신당을 어떻게 봐야 하나,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합니다. 저희가 신당 어떻게 봐야 하나, 신당을 좀 더 이해하고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지 안에 집어넣는 것이 어떨지 한번 기회가 되는 대로 특집 토론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순서가 있어서 토론은 여기까지 일부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지내신 분이죠.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 테러에 대해서 상당히 좀 경찰 수사 못 믿어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지요.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니퍼트 대사 피습 당했을 때는 곧바로 신상 공개 다 했거든요. 근데 신상 공개도 안 해. 변명문이라고 뭐 있다고 본인이 얘기했는데도 그것도 얘기 안 해. 그 신상 공개 안 한 이유도 공개를 안 해. 그리고 뭐 다른 뭐 여러 가지가 막 나오니까 저 좀 이상하다 국민들 생각하잖아요. 이상한 거는 이상한 겁니다. 이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점들을 우리가 좀 들여다 봐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자, 함께 해주신 전혜연 교수님, 김성환 평론가님 반가웠고요. 네. 예, 설주환 변호사님, 김철근 총장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청자님 여러분, 드디어 백운기의 정어리TV가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백운기의 정어리TV도 쇼핑몰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름은 정어리몰입니다. 정어리몰의 대원칙은 상생입니다. 가장 좋은 제품을 가장 싼 가격에 드림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윈윈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상식 있는 쇼핑, 그리고 쇼핑의 새로운 바다, 정어리몰에서 한번 함께 해보시죠.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지금의 국민의힘이 민주적 정당인지를 묻습니다. 표를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서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 컷오프 1호, 2호, 3호 순서대로 다 보입니까? 대충은 이제 뭐 김웅, 그다음에 김기현, 저는 불출마를 끌어보는데 불출마 만약에 출마하겠다면요, 예. 컷오프 1호 될 겁니다. 컷오프 1호. 무조건 자유입니까? 절대 공천 주는 일은 없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저 권성동. 그 얘기 꼭 하시. 국회 사진기자단이 본회의장에서 포착한 권성동 원내대표의 휴대전화 화면입니다. 주호영 뭐 이런 분들 컷오프 아니 제 생각입니다. 낙엽 따라 가버렸으니. 네. 예고해드린 대로 전현희 민주당 당대표 정치 테러 대책위원회 위원장 모시고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기자회견하고 막 달려왔습니다. 기자회견 하셨군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하신 겁니까? 오늘은 대책위에서 제보받은 새로운 제보 내용을 이제 국민들에게 보고드리고 예.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정부의 축소 왜곡 지금 여러 가지 행해지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왔습니다. 제보가 많이 들어오죠?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요. 예.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 좀 저희들에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도대체 저 범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지금 공개를 안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전에 찾아봤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피습당했을 때는 50살 지충호, 니포트 대사 피습당했을 때는 61세 김기종 이렇게 다 밝혔거든요. 네, 거의 즉각적으로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 충남 아산에서 부동산 업하는 김모 씨 이 정도만 지금 밝혔는데 그래도 이제 지금 요즘에는 뭐 SNS가 워낙 발달해가지고 관심 있는 국민들은 다 알아요. 저도 막 사진도 보고 그러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변호사님이시니까 정부가 신상 공개를 안 했는데 우리가 이 사람 이름이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벌 받습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건이 국내 언론이 아니라 외신에서 이미 신상 공개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름이나 얼굴이나 사진 그리고 뭐 직업이라든지 이런 게 외신에서 공개가 됐다는 게 참 그 국내 언론 현실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그런 생각에 좀 그게 참담한 생각이 언제적입니까? 들고요. 전두환 때나 그랬지. 지금 외국에서 우리가 뉴스 보고 사실을 알아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진실을 외신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게 참 좀 부끄러운 일이고요. 그리고 이 신상 공개가 아까 말씀하신 박근혜 대통령이나 리프트 대사의 경우에는 신상 공개위원회 이런 절차는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는 아예 신상공개위원회 없이 그냥 판단해서 그냥, 수사 당국이 공개를 했던 것 같거든요. 뭐 그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근데 이번에는 신상공개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공개하려고 이제 공개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공개 못한다 이런 이제 변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특강법이라고 특수 강력 범죄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러한 잔인한 중대 범죄에 관해서는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범인의 신상 공개는 이 사건의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라든지 또 수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공익적인 목적에서 신상 공개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대책위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민주당에서 부산경찰청의 신상공개위원회에 재심의를 해서 신상공개를 할 것을 오늘 공식 요청을 했습니다. 적어도 공정하게 형평성에는 맞게 해줘야죠. 누구는 공개하고 누구는 안 하냐.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막 그 유언벼만 떠돌아다니고 국민들 판단만 더 헷갈리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법에 걸릴지 몰라서 그냥 위원장님한테만 살짝 보여줄게요. 제가 최근에 사진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사진을 막 보내왔어요. 그런데 또 화면에 캡처가 된 이 사람하고는 얼굴이 좀 달라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습니까? 저도 그걸 누군가에게 받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좀 다른 것 같죠. 왜냐하면 이 얼굴이 이제 그 범인의 얼굴인데 이 얼굴은 이제 맞잖아요. 근데 그 얼굴과는 좀 달라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이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없다 보니까
발생하는 가짜 뉴스의 일종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가짜 뉴스가 더 이상 퍼져서 위험비어가 이렇게 유포되기 전에 투명한 정보 공개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확실히 밝혔으면 이런 게 안 돌아다니죠. 그렇죠. 그런데 네. 지금 만약에 이런 게 이제 유출이 되면 만약에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라면 이 사람 명예는 얼마나 훼손이 되겠습니까? 너무 억울한 사안이죠. 예. 네. 일단 위원장님 보시기에 앞에 보여준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이 아닌 것 말씀이죠. 같습니다. 그리고 특정 정당이랑 또 그 관계사랑 찍은 사진으로 보이는데요. 괜히 이런 이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이 또 정치적인 업무가 또 퍼지는 그런 그럼요. 계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당적도 궁금한데 안 밝혀, 신원도 안 밝혀.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한테 유리한 정보 같으면 불리한 정보 같으면 안 밝혔겠냐 상식적으로. 저 범인의 신상이 드러났을 때 정부 여당에 불리할 것 같으니까 감추는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이번에 어디서 유출이 됐는지 모르나 수사 당국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들 초기에 민주당원이다. 그리고 이 사건의 단독범이다. 그리고 또 이 사건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그 피해자 이재명 대표의 상태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특정 정당에 유리하고 특정 정당에 불리할 수도 있는 이런 내용들을 선택적으로 이렇게 나가서 언론이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뭔가 특정 정당에 불리하게 이제 민주당 야당에 불리하게 하는 그런 이제 기사는 선택적으로 정보가 나가고 반대로 그 여당 쪽에 불리한 그런 내용은 나가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요. 실제로 기사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명한 정보 공개가 없다 보니까 이런 이제 국민적인 의혹이 계속 증폭이 되는 거죠. 오늘 나와주셨으니까 이제 그 전에 대책위원회에서 이번 경찰 수사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런 인식을 비치셨거든요. 그 내용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한번 들어보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설명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대책위원회에서 전현희 대책위원장 발언했던 내용을 먼저 들어보실까요? 이는 경찰이 이 사건을 단순한 형사 사건 정도로 사건의 의미를 축소 왜곡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수사는 사건의 본질을 정치적 의도로 왜곡한 축소 수사이자 실패한 수사다라고 규정합니다. 자, 정치적 의도로 축소했고 실패한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시는지 좀 설명을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점들이 그렇습니까? 네, 이 사건 발생 초기에 발생하자마자 현장에 있던 기자들과 또 목격자들에 의해서 많은 이제 그 당시 테러 범행 상황에 대해서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1.5cm 열상이다. 그리고 출혈이 뭐 심하다는 그런 식의 표현, 와이셔츠가 흥건히 피해 젖었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흉기 이런 표현을 썼고 또 테러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건의 초기에 엄청난 파장이 있는 듯했으나 바로 그것을 잠재우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그 국무총리실에 대테러 상황실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가 배포가 됩니다. 그 정부에서 공식 배포한 문자인 거죠. 그런데 그 문자 내용에 보면은 초기에 1.5cm 열상이라는 표현이 1cm로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출혈이 적다.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흉기가 과도라는 표현으로 조금 순화가 되고 그리고 경상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맨 처음에 이 언론들이 보도한 그 내용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 그러면서 언론의 이 대테러 상황실 문자 유포된 이후에 언론의 그 보도 이런 이제 내용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출혈도 별로 없고 경상이고 아주 이제 열상이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 사건의 의미를 축소하는 보도가 이제 그 온 언론, 인터넷을 뒤덮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촉발한 계기가 총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이 의도했다 의도하지 않았던 이 그 사실과 다른 문자를 유포를 해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언론을 사실상 언론이 허위 뉴스를 이렇게 보도하게 만드는 촉발한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이후로 인터넷 언론 댓글에 이재명 대표를 조롱하고 자작극이다, 쇼다. 그리고 뭐 피도 안 흘렸는데 찔러도 피도 한 방울 안 나는 뭐 이런 식의 묘사하는 이 가짜 뉴스 또 극우 유튜브가 이렇게 양산이 되고요. 그런 단초를 댓글도, 제공했다. 예, 엄청나게 많이 쏟아집니다. 예. 그래서 사건의 프레임이 바뀌는 거죠. 사실은 이 사건의 실질은 나중에 서울대병원에서 밝히지만 경정맥이 목에 있는 경정맥이 60%가 손상이 됐고 단순 열상이 아니라 이거는 상처의 이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깊이가 중요한 거죠. 얼마나 깊이 찔렀나. 그래서 실제로 60% 경정맥이 손상됐으면 바로 옆에 있는 경동맥도 손상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자칫했으면 현장에서 즉사할 수도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 엄청나게 위중한 생명에 정말 이럴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을 단순 열상 그리고 1cm 경상 이런 걸로 묘사를 한 총리실 문자가 이 모든 엄청난 정치적 테러 사건을 프레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주목을 하는 것은 이 사건 자체, 테러 사건 자체의 위중함 그리고 이런 테러 행위가 다시는 없어야 된다는 거기에도 저희들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진상규명해야 된다는 게 1차적인 저희들의 요구사항이고요. 예. 둘째, 2차적으로는 이 사건의 정치적 파장을 줄이기 위한 정부 측의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나. 왜냐하면 보낸 문자가 너무나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은 총리실이라는 정부기관이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렇게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거리가 먼 허위 내용을 담은 문자를 사건 발생 초기에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를 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리고 그러한 문자 배포를 작성한 자와 작성을 지시한 책임자는 누구냐.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렇게 작성 지시한 문자를 배포한 그 책임자가 이 사건의 2차 정부에 의해서 가해지는 2차 테러의 범인이다. 그래서 반드시 진상규명을 저희들이 요구하고 저희들은 끝까지 이 부분을 진상규명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일단 총리실에서 이런 문자 보낸 것과 관련해서는 고발 조치를 하셨죠? 현재 지금 민주당 법률위원회에서 예. 이 고발장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고발하실 생각인데 이 문자를 만들어서 불특정 다수한테 보냈다고 그러셨는데 뭐 보도 자료 형식으로 보냈습니까? 초기에 저희들이 많은 제보를 받았는데요. 사건 초기에 대략 11시 5분 전으로 이 문자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총리실에서 왜 이런 걸 만들어서 보내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를 이제 의도는 알 수는 없으나 결과적으로 그 사건 허위 내용을 담은 그 문자로 인해서 여론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끔찍한 정치 테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그런 테러를 당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안타까움 또 짠함 이런 동정 여론이 일었다가 이 문자 배포 이후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롱, 가짜뉴스, 흉기가 아니라 젓가락이었다. 뭐 자작극이다, 쇼다 이런 식의 언론의 기사나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인터넷 댓글 등 여론이 완전히 프레임이 바뀌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의도하에 사건을 축소 왜곡하려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거죠. 우리 전현희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도 하셨지만 이번에 정치테러 대책위원회 위원장 맡으신 걸 보고 야, 참 절묘하다, 참 최적임자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위원장님은 의사이시면서 또 변호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이 일과 관련해서 이보다 더 정확하게 핸들링할 수 있는 분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식도 있고 또 이런 판단도 하고 그러실 수 있는데 정치 테러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축소다, 부실이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셨을 때는 일단 총리실에서 이렇게 애써 의미를 축소하는 문자를 보낸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뭐 의심이 갈 만한 대목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점을 의심하십니까? 네, 먼저 제가 권익위원장으로서 이 정권의 탄압을 받으면서 저에 대해서 가해진 정권의 여러 가지 탄압이 이 사안에 비추어서 제가 당했고 저를 뭔가 법률적으로 엮으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이 종합을 해보면 반대로 이 정권에게 그대로 그 잣대를 들이대면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보도자료 뭐라든지 문자라든지 이런 것도 이 정권이 저에게 여러 가지 뭐 허위 조작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직권남용 이런 걸로 공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잣대를 그대로 대면 이거는 다 거기에 이 정권이 다 해당이 걸리는 됩니다.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일을 직접 당했기 때문에 정권으로부터 당했기 때문에 더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이런 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왜 이 부분이 또 정권에 의한 축소 조작 또 왜곡이라고 이런 의심이 드냐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언론을 통해서 나갔던 게 초기에 이제 뭐 단독범이다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제보라든지 사건 정황에 보면은 뭐 회색 벤치 태워준 사람도 예, 있고 공범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건 단독범이다 이렇게 발표를 이제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수사당국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언론 기사들이 단독범이라고 이렇게 단정적인 이런 용어를 쓰는 기사들이 쏟아져요. 그러면은 수사당국이 이거는 단독범이다 정해놓고 그게 짜맞추기 수사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단 드는 거고요. 당적에 관해서도 처음에는 민주당 당적이다가 쏟아집니다. 그것도 그 당적에 대해서는 정보가 그렇게 언론에 나가는 게 수사 당국에서 나간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뭐 다른 루트인지는 그는 진상이 규명이 돼야 되지만 그런데 이게 국힘 당적이고 태극기 부대에 많이 이제 이렇게 다녔던 그런 이제 사람이다라는 게 이제 보도가 나오니까 당적 공개는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적 공개 또한 알 권리나 공익적 차원에서 얼마든지 이거는 공개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저희들은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보를 이제 통제를 하는 거죠. 뭐 윤희근 청장 얘기로는 뭐 법 때문에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 법이 있습니까? 정당법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이 당적에 관한 당원 정보에 관한 내용은 정당법상 영장을 발부해서 영장에 의해서 그걸 확인해야 되고 그 확인에 관계한 공무원들은 그 내용을 발설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규정이고요. 사실상 이 규정은 그동안 사문화돼서 실제적으로 이걸로 처벌된 사람은 거의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규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알 권리라든지 사건 진상 규명이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사안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법리적으로 공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당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보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자연스럽게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건이 생명을 잃을 만한 정말 위중한 사안이고 암살 미수다. 정치 테러 사건이다. 이럴 정도로 모두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경찰이 수사 결과 발표를 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피섭 사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피섭 그리고 그 법률적 용어도 아닌 그런 용어를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적어도 그 생명을 잃을 뻔한 그리고 테러범이 살해의 고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계획적인 그런 계획범이고 그 살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급소를 저격을 한 겁니다. 그리고 훈련도 많이 한 걸로 보이고요. 그런 엄청난 사건을 단순한 비격 사건 정도로, 일반 형사 사건 정도로 경찰이 그걸 발표를 한다. 경찰이 그래서 그 수사 결과 발표 내용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이 사건의 의미를 축소하고 좀 더 파장을 줄이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경찰청장이랑 국수본을 항의 방문을 했고요. 이 사건의 축소 왜곡을 하지 말고 국민들의 눈높이,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국민들의 눈높이라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잖아요. 왜 저럴까? 그러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라. 이게 이제 저희들의 요구고요. 근데 오늘 한동훈 그 국힘의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이 이걸 보고 음모론을 뭐 생산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적어도 저는 민주당 대책위는 이 사건에 대해서 팩트와 증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얘기를 합니다. 팩트와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시하는 팩트와 증거에 대해서 그 문자나 여러 가지를 생성한 정부 당국이 거기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해줄 걸 요구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 무슨 음모가 있습니까? 오히려 이걸 음모로 치부를 하고 이 사건의 파장과 의미를 축소하려는 것은 정부 여당이 아니냐는 거죠. 오히려 음모론을 주장하는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보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데 그걸 풀어주지 못한 데서 시작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문자도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그 총리실에서 발송했다고 하는 문자 자료가 있지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대테러 종합상황실에서 부산 강서 이재명 대표 부산 방문 중 피습 사건 발생. 대테러 종합상황실 이렇게 해서 지금 나왔거든요. 근데 의식이 있으며 출혈량 적은 상태. 소방은 목 부위 1cm 열상으로 경상 추정 이렇게 지금 했는데 이 대테러 종합상황실이라는 게 항상 상시기구로 있습니까? 총리실 산하에 있는 공식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저거를 저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일보를 띄웠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문자가 나오고 난 뒤에 프레임이 완전히 전환이 되고 언론 보도가 경상이나 이 출혈이 적다, 열상 1cm 열상이다.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해서 이런 그 보도가 이제 뒤엎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 그런 사건을 축소 왜곡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 추정을 하는 거고요. 축소 왜곡 시도가 아예 처음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정부에 의해서 저런 문자가 발송이 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의도가 뭐냐, 지시자가 누구냐, 책임자가 누구냐 저희들은 묻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음모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진상 규명을 하고 저 문자에 대한 진위와 거기에 대한 지시자, 여기에 대한 진상 규명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는 겁니다. 총리실의 보도 자료도 준비가 됐죠. 그것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총리실에서 이제 시간대별로 이렇게 됐다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역시 목에 열상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자상, 열상 이런 걸 국민들이 이제 새로 알게 됐는데 저 문자는 총리실 문자가 아니고요. 예. 오늘 제가 기자회견 때 이제 제보받은 내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좀 전에 총리실의 대테러 상황실 문자는 보면은 소방이 예. 1cm 열상 했는데 경상이라고 했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미 적게 1.5cm라고 돼 있는데도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건 소방이 이제 일보입니다. 소방일보. 소방일보로 지금 이제 저희들 제보받은 거랑 문서의 진위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예. 근데 어쨌든 저 문서가 사실이라면 저 문서는 소방일보는 열상 1.5cm고요. 거기에 나머지 정보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알겠습니다. 근데 총리실은 저 1.5cm를 1cm로 축소를 했고요. 예. 경상이라는 표현을 추가를 했고요. 소방의 보고랑 총리실의 소방 보고를 주장하는 내용도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총리실 문자가 상당히 그렇죠. 당시에 보고된 내용과도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총리실이 뭐 자체적으로 와서
파악한 것도 아닐 텐데 소방이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만들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도 소방이 1.5cm 열상이라고 했는데도 그걸 1cm라고 했다는 거 참 이해가 가지 않고, 또 한 가지 정청래 최고위원이 현장에서 이렇게 뭐 이재명 대표가 흘린 핏자국을 막 경찰이 열심히 지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것도 좀 궁금해요. 일단 그 화면이 있는데 보고 얘기를 하실까요? 이런 중대 사건이 발생했는데 경찰은 사건 현장에 폴리스 라인도 치지 않고 이재명 대표가 구급차에 실려간 직후 경찰이 서둘러 물청소로 현장 핏자국을 지웁니다. 이거 증거인멸 아닙니까? 왜 폴리스 라인을 치지 않죠? 경찰 물청소 장면을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건 발생 1시간도 안 되었고 당신은 이재명 대표의 생사 여부를 판가름하기 어려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사건 현장을 왜 훼손합니까? 전망대 관리소 직원도 아닌 경찰이 누구 지시를 받고 사건 현장에 남아있을지도 모를 증거를 물청소로 지웁니까? 상부의 지시 없이 가능한 일입니까? 현장을 급히 물청소하라고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 밝혀야 합니다. 그래요. 저 부분도 참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지금 뭐 경찰 쪽에서 밝힌 것은 이미 증거는 확보가 됐고 현장을 좀 뭐 보기가 혐오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치웠다라고 얘기하지만 큰 사건의 중요한 현장이니까 보존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수사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지금 범인이 테러범이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현재는 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살인 미수에 법적으로 해당될 소지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 범인이 초기에 그걸 인정을 했다 하더라도 경찰 수사에 의하면 단독범이고 공범도 없고 배우도 없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이제 동기 이 부분에 대해서 뚜렷하지 않고 그래서 만약에 범인이 중간에 진술을 바꿔서 뭐 이게 우발범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꾸면 실제로 살인의 동기와 고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는 저런 현장의 범행 현장의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기본 중에 기본이고 증거 범행 현장을 보존하는 것,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 매우 중요한데요. 저 범행 현장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이재명 대표가 자리를 이제 부산대병원으로 옮긴 직후에 바로 물청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총리실 대테러 상황실 문자 발생, 정확한 사실관계는 저희들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 전이나 직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당시에 초기에 언론들이 1.5cm 예. 열상이라고 보도가 쫙 됐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초기에 언론 보도들이 흉기라는 표현을 썼고요. 총리실 문자는 과도라고 순화됐다고 그랬잖아요. 초기는 흉기 그리고 조선일보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초기에 그 내용은 이 대표는 셔츠가 젖을 정도로 피를 흘렸다. 그리고 출혈이 또 다른 기사는 출혈이 이어졌다. 그러니까 피를 흘린 채 쓰러졌다. 이런 용어들이 많이 있고요. 현장에 함께했던 민주당 당직자나 증인들, 목격자들에 따르면 상당히 많은 피를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총리실 문자 보세요. 문자에는 출혈이 거의 없다로 표현이 돼 있죠.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현장에서 지혈 중 의식이 있으며 출혈량 적은 상태 이렇게 출혈량 돼 있죠. 적은 상태. 예, 예. 그러니까 이 총리실 문자가 사실이 되려면은 출혈이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만약 출혈이 다량으로 발생을 했는데 그 현장이 보존이 돼 있으면 사진 기자들이 가서 사진을 찍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위중한 상태인지가 확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증거를 보존하는 게 수사당국의 기본이고요.
증거를 확보하는 거. 그런데 이거를 그 총리실 문자 발송 그 전후에 그 시점은 이제 앞으로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깜짝같이 경찰에 의해서 청소해가지고 없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증거인멸이고요. 그리고 총리실 문자에 대한 일종의 알리바이를 제공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물청소 이 부분도 진상이 규명이 돼야 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경찰에게 있다고 일차적으로 경찰에게 있는데 과연 이 물청소를 증거인멸을 누가 지시했는지 예. 이것도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궁금하고 미심쩍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또 한 가지 이 김 씨가 직접 자기 말로 기자들 앞에서 변명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8장짜리 써놨으니까 그걸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합니다. 혹시 위원장님은 뭐 제보나 이런 걸 통해서 변명문의 내용이 뭔지 조금 들으신 건 있습니까? 그 이 정보의 선택적 누설 내지 공개인데요. 그는 여태까지 이렇게 제보나 이런 걸 통해서 공개가 되지 않는 거 보니까 수사당국이 철저히 숨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거는 이제 확인되지 않았고 일부 특정 보수 언론에 의해서 일부의 내용만 이제 지금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요. 그것도 수사당국에서 누설하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접하기 어려운 정보죠. 그러니까 이 경찰 수사당국에서 의도적으로 특정 세력에게 유리한 정보는 흘리고 또 불리한 정보는 흘리지 않고 뭐 이러지 않는가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변명문의 내용은 테러범이 자기의 그 범행 동기가 뭐냐 이 묻는 기자들에게 자기의 그 변명문이 있으니까 그걸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테러범이 그것에 대한 공개를 동의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범행 동기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내용이 공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이것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투명하게 이 범행 동기를 알기 위한 중요한 단서고 범인도 그것의 공개에 동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왜 수사당국이 이걸 공개를 하지 않는지 묻고 싶고 속히 투명하게 이 공개를 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8장이나 됐다고 하고 본인도 뭐 그거 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알 수가 없고 다만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놓은 것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뭐 이렇게 했다는 부분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총선도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민주당이 국정조사나 특검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걸 공개하라 이렇게 강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검이라는 형식을 통해서는요. 근데 지금 현재는 민주당은 이 지금 경찰 수사 결과가 축소 왜곡한 실패한 수사다. 정치적 수사다. 저희들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찰 수사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원점 재검토하고 재수사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오늘 또 공식적으로 신상이나 이 당적 변명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재요구하면서 신상 공개에 대해서 신상공개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경찰의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이렇게 경찰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재수사하는 걸 지켜보고요. 만약에 이 진상규명이 미흡하다, 수사당국이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다. 그래서 이 국민들이 이 의혹이 계속적으로 증폭된다고 본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뭐 특검이나 국정조사 조치 이런 것도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단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일단 위원장님께서 지금 대책위원회 맡아서 쭉 지켜보신 결과 이번 사건은 명백히 정치 테러가 분명하고 밝혀져야 될 게 많은데도 현 정부에 불리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축소하고 그랬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지금 저희들이 짚어본 것 말고도 밝혀져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공범이라든지 예. 또 배후 그리고 이 테러범이 사실상 생활고에 시달리고 굉장히 형편이 어려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동하거나 이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계속 쫓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런 금전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이제 흔적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뭔가 지원하는 배우가 존재하지 않는가 이제 이런 의구심이 예. 제기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거기 뭐 아산에 있는 부동산업소 임대료도 엄청 밀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사실상 이거는 이런 정도의 정치 테러 사건에 관해서는 이미 수사가 다 끝나 있고 이런 부분이 공개가 돼야 될 사안인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많은 그냥 의구심, 의혹 이런 게 계속 제기가 되고 또 한쪽에서는 가짜 뉴스가 계속 생산이 되고 그래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혼란을 야기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지금 국힘에서 뭐 음모론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음모론을 펴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팩트와 증거에 의해서 그리고 국민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 정부 당국이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라. 이게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터무니없는 음모론 주장으로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막으려고 하는 의도 자체가 저는 그는 음모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당국 그다음에 여당은 책임 있는 자세로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한 줌 의혹 없이 진상규명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더 이상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짜뉴스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정부 여당에게 있다. 그들이 정보를 또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밝히지 않고 감추면 더 문제가 나중에 커지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겪지 않았습니까?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예. 얘기가 있죠. 어떻습니까? 제보가 많이 들어왔다고 그러셨는데 그중에서 좀 이런 거는 좀 신빙성이 있다 이런 건 한번 좀 짚어봐야 되겠다 하는 것들도 있습니까? 뭐 의미 있는 그런 내용들도 예. 상당수 있고요.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이런 내용들을 모두 내부 법리 검토를 거쳐서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부분만 책임 있게 공개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좀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좀 더 새로운 사실이 나와서 우리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거 있으면 알려주시고 제보를 원하는 국민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 테러대책위원회 산하에 제보를 받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마 민주당 홈페이지에 가면 제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전현희 위원장님 나오시니까 참 응원 댓글이 많이 왔습니다. 곽삼철님, 이 시대 행동하고 실천하는 양심, 깨어있는 지성 전현희 위원장님으로부터 희망을 보게 됩니다. 감히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감사드립니다. 허준님, 전 위원장님은 이미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참 지도자 반열에 올랐다고 봅니다. 부디 큰 행보로 국민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정치인으로 커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님, 전현희 위원장님 끝까지 화이팅 해주세요. 국민이 한마음으로 응원드립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아서 다 소개 못 드리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또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응원해 주신 분도 계시네요. 김진호님, 전현희 위원장님 꼭 국회 입성하셔서 무도한 정권 심판해 주세요. 출마는 어느 쪽으로 혹시? 지금 종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종로 출마로 당에서 이제 자격검증위원회에서 적격 심사가 통과가 됐습니다. 자격 검증 요즘에 한참 하고 있는데 네. 지역을 다 얘기를 됩니다. 하고 보는 겁니까? 네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지역을 같이 보는군요. 네네. 그러면은 그 지역을 내놓고 거기에서 자격 검증 통과한 분끼리 이렇게 또 경선을 하거나 검증을 받거나 그렇게 하는 겁니까? 네, 앞으로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종로 얘기하셔서 거기에는 지금 곽상원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도 그쪽을 지금 출하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서울의 전역에는 경쟁이 대부분 지역구가 치열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지역을 가든 현역이 있거나 거기에 오랫동안 그 지역을 닦은 그런 이제 후보들이 다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쟁은 지금 현재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분이 되셨든 다들 훌륭한 분이시고 또 저는 도전자의 입장에서 정정당당하게 또 공정하게 이렇게 경쟁을 할 생각입니다. 종로를 택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제가 정치를 다시 하겠다, 총선에 출마를 하겠다 결심하게 된 계기는 이번에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있으면서 1년간의 정권의 탄압을 받으면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과 불의함을 제가 목격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총선을 통해서 정치적 심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체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가장 피해자로서 그리고 실제로 그 탄압을 당한 당사자로서 제가 그런 윤석열 정권 심판에 선봉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1번지인 종로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이번 총선의 의미를 걸고 제가 그 역할을 하고 싶다. 그런 의미가 이제 종로 출마의 제일 중요한 의미고요. 또 하나는 그런 정권의 탄압을 사실상 행동대 역할을 했던 기관이 감사원입니다. 감사원이 현재 종로에 위치하고 있고요. 종로에서 그동안 계속 제가 그 감사원 앞에 가서 시위를 하는 등 이렇게 많이 싸워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을 국민의 감사원으로 바로 세우고 그 위상을 재정립하는데도 저는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명감과 정치적인 의미가 종로에 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로 출마를 결심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나와서 궁금한 거 다 얘기해 주시고 우리가 진실을 알아가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분만 더 소개를 해야 되겠네요. 커커님, 똑소리다는 전현희 위원장님, 민주당의 크나큰 재산이고 태산입니다. 응원합니다. 오늘 오셨으니까 힘 받고 가십시오. 너무 감사합니다. 대진님, 진실은 언제나 이기더라. 좀 더디더라도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지. 그렇죠? 네, 예. 너무 귀한 말씀이십니다. 네,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건강 잘 챙기시고 건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앵커님과 우리 또 정어리 TV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 원하시는 모든 꿈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정치 테러와 관련해서 민주당 당대표 정치 테러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전현희 위원장님과 인터뷰해봤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요. 진실은 송곳과 같아서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뚫고 나오게 돼 있습니다. 감춘다고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 정부에서 일어났습니까?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해도 언젠가는 다 드러나고 또 저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하는 것까지도 국민들이 직접 눈으로 보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똑똑히 깨어 있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배국의 정치 1번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청자님 여러분, 드디어 백운기의 정어리 TV가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백운기의 정어리 TV도 쇼핑몰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름은 정어리몰입니다. 정어리몰의 대원칙은 상생입니다. 가장 좋은 제품을 가장 싼 가격에 드림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윈윈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상식 있는 쇼핑, 그리고 쇼핑의 새로운 바다, 정어리몰에서 한번 함께 해보시죠. 여러분이 주인입니다.